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은 지금까지 약 24억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보드도 없는 폰이 성공하겠어? 말도 안 된다. 당시 세계 1위 휴대폰 회사였던 노키아의 CEO는 공개적으로 아이폰을 비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뒤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헐값에 팔렸고 아이폰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였을까요? 기술? 아닙니다. 노키아의 기술력은 당시 애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자본? 그것도 아닙니다. 노키아는 훨씬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티브 잡스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간에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특히 두려움이나 기쁨 같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된 순간의 기억은 해마라는 기억 중추가 훨씬 강하게 저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사실이나 수치보다 감정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 교수가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환자들은 정보는 완벽하게 기억하면서도 정작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십 가지 선택지를 분석하면서 무한히 고민만 했죠.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성은 결정을 합리화하고 감정이 실제로 결정을 내립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뇌과학자가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진실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품을 만들 때 단 하나의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손에 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당시 1980년대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컴퓨터를 켜면 까만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만 있었습니다. 거기다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했어요. dir, cd, 포맷치 이런 식으로요. 초등학생이 처음 컴퓨터 앞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무섭고 어렵고 내가 잘못 건드리면 뭔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죠. 잡스는 이 느낌 자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애플 매킨토시입니다. 1984년 출시된 이 컴퓨터에는 마우스가 있었고 아이콘이 있었고 드래그할 수 있는 창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화면이었죠. 처음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맞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람이 기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발상의 전환 하나가 개인용 컴퓨터의 역사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잡스가 디자인을 잘했구나. 그러니까 예뻐 보이게 만든 거구나. 아닙니다. 전혀요. 잡스가 말하는 디자인은 외모가 아니라 기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느냐다. 그러니까 그에게 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제품이 어떤 느낌을 줄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느낌에 맞게 구조를 설계하고 그 구조를 실현할 기술을 개발하는 순서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술자들이 먼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마지막에 디자이너를 불러서 좀 예쁘게 포장해줘라고 하죠. 그런데 잡스는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 아이패드를 개발할 때 잡스가 엔지니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경험이 시작된다. 그래서 애플 제품의 포장 박스 내부 구조까지 수십 번 다시 설계했다고 해요. 박스를 열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폰 박스를 천천히 들어 올릴 때 공기가 서서히 빠지면서 부드럽게 열리는 그 느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 끝에 만들어진 의도적인 경험이에요. 인간의 뇌는 첫인상을 매우 오래 기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경험이 좋으면 이후의 단점도 너그럽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처음 경험이 나쁘면 이후의 장점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잡스는 그 첫 5초, 그 첫 느낌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아이폰이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07년 1월 9일이었습니다. 잡스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터치가 되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신적인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통신기기. 청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잡스가 말했습니다. 이 3가지는 별개의 기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기기입니다. 바로 아이폰입니다. 그 순간 청중은 웃음을 터뜨리고 환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었어요. 극적인 경험이었고, 그 순간 잡스는 이미 청중의 뇌 속에 아이폰을 각인시켰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잡스는 시장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설문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을 원한다고 답했을 것이다. 자동차를 발명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렸다면 아무도 기름으로 달리는 금속 상자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건 겨우 더 빨리 이동하고 싶다는 것뿐이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비자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소비자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욕구가 아니라 그 욕구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읽으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1970년대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백과 티모시 윌슨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연구자들이 쇼핑몰에 여러 켤레의 스타킹을 일렬로 진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품질이 가장 좋아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들었어요. 이건 결이 더 촘촘해 보여요. 이건 색이 더 균일해요. 그런데 사실 그 스타킹들은 전부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마지막에 놓인 스타킹을 훨씬 더 선호했을까요? 연구 결과, 단순히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열 순서가 선택에 영향을 준 거예요. 하지만 정작 피험자들에게 혹시 순서 때문에 그걸 고른 건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모두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어떤 물건을 사고, 왜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왜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이유와 실제 이유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잡스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말을 듣는 대신 소비자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아이팟이었습니다. 2001년 mp3 플레이어 시장은 이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가 이미 mp3 기기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잡스는 시장 조사가 아니라 한 가지 관찰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당시 mp3 기기들은 용량이 작아 노래를 수십 곡 이상 담기 어려웠고 파일을 옮기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잡스가 주목한 건 사람들의 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음악은 내 삶의 일부인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들어야 하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000곡의 노래를 주머니 속에. 이 한 문장이 아이팟의 전부였습니다. 기술 사양이 아니라 경험의 언어로 제품을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고 아이팟은 출시 첫 주에 완판됐습니다. 잡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리드 칼리지를 중퇴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학교를 나온 뒤에도 몰래 캠퍼스에 머물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식 학생이 아니니 기숙사도 없어서 친구 방 바닥에서 자고 코카콜라 빈 병을 모아 팔아서 밥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강한 수업 중 하나가 캘리그래피, 즉 손으로 쓰는 서체 예술 수업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름다워서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 약 10년 뒤 매킨토시를 설계할 때 그는 그 캘리그래피 수업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매킨토시는 세계 최초로 다양한 서체, 즉 폰트를 가진 컴퓨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컴퓨터에는 단 하나의 딱딱한 글꼴만 있었거든요. 잡스가 훗날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대학교를 중퇴하지 않았다면
나는 캘리그래피 수업을 청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에는 이런 아름다운 서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말을 했죠.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뒤를 돌아봤을 때만 점들이 연결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배우려 합니다. 돈이 되는 것, 스펙이 되는 것,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서 하려 하죠. 하지만 잡스의 인생은 말해줍니다. 얼핏 관계없어 보이는 경험들이 나중에 연결될 때 그게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독창성이 된다고요.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다. 엔지니어만의 회사도 예술가만의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논리와 감성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 애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나온 제품들은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감성적으로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기술만 뛰어난 회사는 기술로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 위에 예술과 철학이 얹혀 있을 때는 단순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 잡스는 천재니까 가능했지. 나는 어떻게 해?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사실 잘못된 전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잡스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고 대학을 중퇴했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른 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험의 언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물건을 팔든 아니면 그냥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든 간에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받는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보고서 하나를 쓸 때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단순해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에서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만 남긴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습관. 그게 잡스식 사고법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뒤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픽사에도 투자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잡스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는 나중에 애플이 인수해 새로운 운영체제의 뼈대가 됐고 픽사는 토이스토리라는 영화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좌절,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부자가 된 이유를 단 하나로 꼽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요? 잡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최고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는 평생 제품에 집착했습니다. 경험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결과로 돈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돈이나 보상을 위해 하는 일, 즉 외재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창의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면 일 자체가 좋아서 의미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실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그림을 그리면 상을 주겠다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리게 했습니다. 몇 주 후 상을 받기로 했던 아이들은 그림을 훨씬 덜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상이 사라지자 동기도 사라진 거예요. 잡스는 보상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회사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다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내재적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에서 나온 에너지가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내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그 답안에 여러분의 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의 필요와 자신의 열정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하고 실행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내재적 동기, 그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하지도 않았고 공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진 건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능력.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 시장이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아직 말하지 못한 욕구는 무엇인가.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들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잡스가 특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단순함을 추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연결하고 내재적 동기에서 움직이는 것. 이건 IQ가 높아야 가능한 것도 특별한 배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오늘 이 순간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기술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경험을 만들고 있는가?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내 보고서, 내 말 한마디, 내 이메일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질문 하나를 매일 던지는 것. 그것이 잡스식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젠가 여러분의 점들을 연결해 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